여러분, 등산 다녀온 남편 옷에서 땀 냄새가 아니라 여자 향수 냄새가 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8시간 산행을 했다는 사람의 등산복이 뽀송뽀송하고 등산화 밑창에 흙 한 점 없다면요. 오늘 사연의 주인공 정숙 씨는 62세입니다. 35년 전 남편은 한강 다리 난간을 붙잡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 아니면 나 여기서 뛰어내린다. 정숙 씨, 나랑 결혼해줘. 그 말 한마디에 양가 부모 반대를 무릅쓰고 결혼했습니다. 월세 단칸방에서 시작한 신혼살림. 남편 사업이 망의 빚더미에 앉았을 때는 새벽 4시에 도매시장 좌판까지 함께 나갔습니다. 손이 트고 발이 시려도 버텼습니다. 당신이 있어서 버틸 수 있다는 남편의 말 한마디가 모든 고생을 녹여주었으니까요. 그런데 말입니다. 어느 날부터 남편이 주말마다 등산을 간다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건강 챙긴다니 좋았습니다. 김밥도 싸주고 등산복도 챙겨줬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등산 다녀온 남편 옷에서 땀 냄새가 나지 않았습니다. 대신 달콤한 여자 향수 냄새가 났습니다. 정숙 씨는 우연히 마트에서 등산 동호회 회장 부인을 만났습니다. 그 부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머, 사모님. 바깥털은 1년 넘게 동호회 안 나오시잖아요. 건강 안 좋으신 줄 알았어요. 1년 넘게 동호회를 안 갔다고요. 그럼 주말마다 어딜 간 겁니까? 정숙 씨는 남편 배낭을 뒤졌습니다. 안쪽 깊숙한 주머니에서 쪽지 하나가 나왔습니다. 용인 영오피스텔 1205, 비밀번호 314, 3월 14일. 정숙 씨 생일이 아닙니다. 누군가의 생일이었습니다. 35년을 함께 산 남편이 다른 여자와 3년간 이중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CEO 과정에서 만난 57세 여자였습니다. 그 CEO 과정 등록비 500만 원, 정숙 씨가 낸 돈이었습니다. 정숙 씨는 울었습니다. 사흘 밤낮을 울었습니다. 하지만 그 후 정숙 씨는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울지 않겠다. 무너지지 않겠다. 침묵으로 복수하겠다. 정숙 씨에게는 남편이 모르는 무기가 있었습니다. 35년간 회사 재무를 도맡아온 정숙 씨는 회사의 모든 돈 흐름을 알고 있었습니다. 세금 신고, 거래처 결제, 직원 급여까지. 남편이 빼돌린 7천만 원의 행방도, 회사의 세무 문제도 다 알고 있었습니다. 정숙 씨는 결혼기념일 가족 모임 자리를 잡았습니다. 35주년 기념이라며 아들과 딸까지 불렀습니다. 남편은 아무것도 모른 채 꽃다발까지 들고 왔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정숙 씨는 봉투를 꺼냈습니다. 남편과 내연녀의 미래 사진, 오피스텔 계약서, 3년간 빠져나간 돈의 내역서, 모든 증거가 테이블 위에 펼쳐졌습니다. 정숙 씨가 남편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35년 전 한강 다리에서 뭐라고 했어요? 나 아니면 죽겠다고 했잖아요. 그 여자한테 가세요. 대신 빈손으로 가시게 될 거예요. 과연 정숙 씨의 복수는 어떻게 끝이 날까요? 남편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리고 정숙 씨는 새로운 인생을 찾을 수 있었을까요? 오늘 사연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아, 그리고 여러분. 지금 화면에 보이는 구독 버튼 한 번만 눌러주세요. 좋아요도 꾹 눌러주시면 더 좋은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가 이 채널의 힘이 됩니다. 자, 그럼 본 사연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챕터 1 향수 냄새. 토요일 이른 아침, 박정숙은 현관에서 등산 배낭을 매는 남편 최동호의 뒷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콧노래를 흥얼거리며 등산화 끈을 조이는 남편의 얼굴이 유난히 밝아 보였죠. 여보, 김밥 싸줄까? 정숙이 부엌 쪽으로 몸을 돌리며 물었습니다. 아, 됐어.
산 아래 식당에서 동우의 사람들이랑 먹기로 했어. 동우가 손을 내저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래도 출출할 텐데. 괜찮다니까. 나 먼저 간다. 동우가 현관문을 열며 짧게 말했습니다. 정숙은 남편의 등을 보며 35년 전 기억을 떠올렸습니다. 한강 다리 난간을 붙잡고 울먹이던 28 청년의 모습이 눈앞에 아른거렸죠. 당신 아니면 나 여기서 뛰어내린다. 정숙 씨, 나랑 결혼해줘. 그때 그 사람은 온 세상을 다 줄 것처럼 정숙의 손을 붙잡았습니다. 양가 부모님 반대가 얼마나 심했던가요? 시어머니는 못 배운 집 딸이라며 끝까지 반대했고, 친정어머니는 저 집안은 안 된다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래도 둘은 서로의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월세 단칸방에서 시작한 신혼살림, 라면으로 끼니를 때우던 날들. 남편 사업이 망해서 빚더미에 앉았을 때는 새벽 4시에 도매시장 좌판까지 함께 나갔습니다. 손이 트고 발이 시려도 정숙은 버텼습니다. 당신이 있어서 버틸 수 있다는 남편의 말 한마디가 모든 고생을 녹여주었으니까요.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에 정숙은 정신을 차렸습니다. 빈 현관을 바라보던 정숙의 눈가에 쓸쓸함이 스쳤습니다. 언제부터였을까요? 남편이 고맙다는 말을 하지 않게 된 게, 같은 집에 살면서도 각방을 쓰게 된 게, 정숙의 생일을 잊어버리고 결혼기념일도 바빠서라는 한마디로 넘기게 된 게, 정숙은 고개를 저으며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혼자 먹을 아침밥을 차리려다가 세탁실에 쌓인 빨랫감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어제 남편이 벗어놓은 등산복이 바구니 위에 놓여 있었죠. 정숙이 등산복을 집어들었습니다. 세탁기에 넣으려던 손이 멈췄습니다. 코끝에 낯선 냄새가 스쳤습니다. 정숙이 등산복을 코에 가까이 가져갔습니다. 땀 냄새가 아니었습니다. 달콤하고 은은한 향. 분명히 여자 향수 냄새였습니다. 이게 뭐지? 정숙이 중얼거리며 등산복을 다시 맡아보았습니다. 8시간 산행을 다녀왔다면 땀에 절어 있어야 할 기능성 등산복이 뽀송뽀송했습니다. 오히려 섬유유연제 향과 향수 냄새가 배어 있었죠. 정숙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손에 든 등산복을 한참 들여다보다가 정숙은 현관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신발장 옆에 가지런히 놓인 남편의 등산화가 보였습니다. 정숙이 등산화를 집어들고 밑창을 확인했습니다. 흙 한 점 없이 깨끗했습니다. 정숙의 얼굴에서 핏기가 빠졌습니다. 매주 산에 다녀온다는 사람의 등산화가 왜 이렇게 깨끗한 걸까요? 정숙은 등산화를 제자리에 내려놓고 거실 소파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내가 너무 예민한 건가? 정숙이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하지만 코끝에 남아있는 향수 냄새가 쉽게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저녁 7시가 넘어서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동우가 등산 배낭을 어깨에서 내리며 들어왔습니다. 왔어요? 정숙이 부엌에서 나오며 말했습니다. 응. 오늘 날씨 좋더라. 산 공기 끝내줬어. 동우가 거실로 들어오며 대답했습니다. 8시간 산행을 하고 왔다는 사람치고는 얼굴에 피곤한 기색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샤워라도 하고 온 듯 개운해 보였죠. 정숙이 남편의 얼굴을 유심히 살폈습니다. 땀 한 방울 없는 깔끔한 얼굴, 햇볕에 그을리지 않은 하얀 피부. 밥 차려놨어요. 씻고 나와요. 정숙이 애써 평온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알았어. 동우가 안방으로 들어가며 짧게 대답했습니다. 정숙은 남편의 뒷모습을 바라보다가 시선을 돌렸습니다. 현관에 놓인 등산 배낭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저녁 식사 내내 정숙은 말이 없었습니다. 동우는 텔레비전을 보며 밥을 먹었고 둘 사이에는 어색한 침묵만 흘렀습니다. 오늘 어디 산 갔어요?
정숙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응? 북한산? 왜? 동우가 텔레비전에서 눈을 떼지 않고 대답했습니다. 사진 찍었어요? 보여줘요. 아, 오늘은 못 찍었어. 배터리가 없어서. 동우가 젓가락질을 하며 무심하게 말했습니다. 정숙은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밥맛이 없었지만 억지로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밤이 깊어지고 남편이 안방에서 잠든 뒤 정숙은 세탁실로 갔습니다. 세탁기에 넣으려던 남편의 등산복을 다시 꺼내 들었습니다. 코를 가까이 대고 천천히 냄새를 맡았습니다. 여전히 그 향수 냄새가 났습니다. 달콤하고 은은한, 분명히 여자가 쓰는 향수. 정숙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35년을 함께 살아온 남편이었습니다. 새벽 시장 좌판에서 함께 얼어붙던 사람이었습니다. 당신 아니면 죽겠다고 한강 다리 난간을 붙잡던 사람이었습니다. 내가 너무 예민한 거야. 그럴 리 없어. 정숙이 눈물을 닦으며 중얼거렸습니다. 등산복을 세탁기에 넣고 버튼을 눌렀습니다. 세탁기가 돌아가는 소리를 들으며 정숙은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정숙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수없이 생각했습니다. 35년 전 그 청년의 얼굴이 자꾸만 떠올랐습니다. 눈물 콧물 범벅이 되어 나랑 결혼해달라고 외치던 그 사람. 지금 옆방에서 코를 골며 자는 저 사람이 정말 같은 사람일까요? 정숙은 옆으로 돌아 누우며 눈을 감았습니다. 가슴 한구석에 박힌 불안이 쉽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향수 냄새가 코끝에서 맴돌았습니다. 챕터 2 쌓이는 의심. 다음 주 토요일 아침이 밝았습니다. 정숙은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며 화장실에서 나는 소리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면도기 소리가 유난히 길게 들렸죠. 동우가 화장실에서 나왔습니다. 깔끔하게 면도한 얼굴에 로션까지 바른 모습이었습니다. 거기다 평소에는 쓰지도 않던 향수를 목에 뿌리고 있었죠. 오늘도 등산 가요? 정숙이 손에 든 행주를 내려놓으며 물었습니다. 응, 오늘은 좀 일찍 나가야 해. 동호회 사람들이랑 아침에 모이기로 했어. 동우가 거울을 보며 머리를 매만지며 대답했습니다. 산에 가는데 향수는 왜 뿌려요? 정숙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아, 이거 땀 냄새 나면 민폐잖아. 요즘 동호회에 여자 회원들도 많거든. 동우가 태연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정숙은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지만 내색하지 않았죠. 동우가 안방으로 들어가 등산복으로 갈아입었습니다. 정숙은 거실에 앉아 남편이 준비하는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콧노래를 흥얼거리며 배낭을 챙기는 남편의 얼굴이 유난히 들떠 보였습니다. 나간다. 동우가 현관문을 열며 말했습니다. 조심히 다녀와요. 정숙이 자리에서 일어나 현관까지 따라 나오며 대답했습니다. 동우가 문을 닫고 나가자 정숙은 잠시 망설이다가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정숙이 옷장 옆에 놓인 남편의 등산 배낭 앞에 섰습니다. 남편이 평소 쓰지 않는 여분의 배낭이었죠. 정숙은 떨리는 손으로 배낭 지퍼를 열었습니다. 안주머니에서 작은 물건이 손에 잡혔습니다. 꺼내보니 향수 미니어처였습니다. 여자들이 쓰는 작은 크기의 향수병. 정숙이 뚜껑을 열고 냄새를 맡았습니다. 지난주 등산복에서 났던 바로 그 향이었습니다. 정숙의 손이 떨렸습니다. 배낭을 더 뒤졌습니다. 안쪽 주머니에서 새 속옷이 나왔습니다. 아직 태그도 떼지 않은 남자 속옷. 등산 가는 사람이 왜 이런 게 필요한 거야? 정숙이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배낭을 원래대로 정리하고 정숙은 창고로 향했습니다. 창고 구석에 남편의 등산 스틱이 세워져 있었습니다.
정숙이 등산 스틱을 집어들었습니다. 손잡이에 두꺼운 먼지가 쌓여 있었습니다.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았다는 증거였죠. 정숙은 등산 스틱을 제자리에 놓고 거실로 돌아왔습니다. 소파에 앉아 휴대폰을 들었습니다. 남편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여보, 오늘 등산 사진 좀 찍어서 보내줘요. 풍경 구경하고 싶어서. 잠시 뒤 답장이 왔습니다. 산 오르느라 바빠서 못 찍었어. 다음에. 정숙은 휴대폰을 내려놓고 한숨을 쉬었습니다. 매번 같은 대답이었습니다. 배터리가 없어서, 바빠서, 깜빡해서. 한 번도 제대로 된 등산 사진을 보여준 적이 없었죠. 저녁이 되어 동우가 돌아왔습니다. 정숙은 현관에서 남편을 맞이하며 등산복을 살폈습니다. 역시나 땀 냄새 대신 향수 냄새가 났습니다. 옷은 뽀송뽀송했고 등산화 밑창에는 흙 한 점 없었습니다. 정숙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평소처럼 저녁 밥상을 차렸습니다. 가슴속에서 불안이 확신으로 바뀌어가고 있었지만 정숙은 티를 내지 않았습니다. 월요일 아침 정숙은 남편 회사로 출근했습니다. 35년간 정숙은 남편 회사의 재물을 도맡아 왔습니다. 세금 신고, 거래처 결제, 직원 급여까지 회사의 모든 돈 관리는 정숙의 몫이었죠. 정숙이 사무실 책상에 앉아 컴퓨터를 켰습니다. 평소처럼 장부를 정리하다가 문득 남편의 개인 법인카드 명세서가 떠올랐습니다. 정숙이 카드사 홈페이지에 접속해 명세서를 출력했습니다. 정숙의 눈이 명세서 위에서 멈췄습니다. 등산용품점 결제 내역이 아니었습니다. 용인 지역 레스토랑, 카페, 그리고 백화점 여성복 매장. 용인이라고? 거긴 왜 간 거야? 정숙이 명세서를 손에 쥐고 중얼거렸습니다. 3개월치 명세서를 더 뽑아보았습니다. 백화점 화장품 매장, 여성 가방 매장, 꽃집까지. 정숙의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남편은 정숙의 생일 선물조차 사지 않았습니다. 결혼기념일에도 바쁘다며 빈손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런 남편이 누군가에게 화장품을 사주고 가방을 사주고 꽃을 사주고 있었습니다. 정숙이 이번에는 남편의 개인 통장 입출금 내역을 조회했습니다. 화면에 뜬 숫자들을 보며 정숙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매달 200만 원씩 현금 인출. 3년간 꾸준히 빠져나간 돈이 총 7천만 원이 넘었습니다. 동호회 운영비라고 했잖아. 정숙이 모니터를 바라보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35년간 회사 재무를 봐온 정숙의 머릿속에서 숫자들이 하나씩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정숙은 명세서와 통장 내역을 복사해서 따로 봉투에 넣었습니다. 책상 서랍 깊숙이 봉투를 숨기고 자물쇠를 채웠습니다. 퇴근 시간이 되어 동우가 사무실로 들어왔습니다. 정숙아, 오늘 저녁은 뭐야? 동우가 아무렇지 않게 물었습니다. 된장찌개 끓여놨어요. 정숙이 컴퓨터를 끄며 대답했습니다. 정숙의 목소리는 평소와 다름없이 차분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처럼 아무 일도 없다는 듯이. 집으로 돌아와 정숙은 평소처럼 저녁 밥상을 차렸습니다. 동우는 텔레비전을 보며 밥을 먹었고 정숙은 남편 맞은편에 앉아 조용히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이번 주말에 1박 2일로 등산 가기로 했어. 동우가 국을 떠먹으며 말했습니다. 1박 2일이요? 갑자기. 정숙이 젓가락을 멈추며 물었습니다. 응. 동호회에서 특별 산행한다고. 산장에서 자고 오는 거야. 동우가 태연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래요. 조심히 다녀와요. 정숙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정숙의 얼굴에는 아무런 감정이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밥상 아래 정숙의 손은 주먹을 꽉 쥐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정숙은 서재 책상 앞에 앉았습니다. 서랍에서 복사해둔 명세서와 통장 내역을 꺼내 펼쳤습니다. 하나하나 날짜와 금액을 확인하며 메모지에 적어 내려갔습니다. 용인 레스토랑 토요일, 백화점 여성복 일요일, 현금 인출 200만 원 매달 15일. 정숙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져 메모지 위에 번졌습니다. 하지만 정숙은 눈물을 닦고 다시 펜을 들었습니다. 아직은 안 돼. 아직은 티내면 안 돼. 정숙이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메모지를 접어 봉투에 넣고 봉투를 서랍 깊숙이 밀어 넣었습니다. 정숙은 불을 끄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안방에서 남편의 코 고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정숙은 그 소리를 들으며 어둠 속에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챕터 3 무너지는 35년. 한 달이 지났습니다. 정숙은 평소처럼 토요일 오후에 집 근처 대형마트로 장을 보러 나갔습니다. 채소 코너에서 배추를 고르고 있을 때 누군가 정숙의 어깨를 툭 쳤습니다. 어머, 사모님 아니세요? 정숙이 고개를 돌리자 낯익은 얼굴이 보였습니다. 등산 동호회 회장 부인 김말숙이었습니다. 말숙은 반갑다는 듯 환하게 웃으며 정숙에게 다가왔습니다. 아이고, 말숙 씨. 오랜만이에요. 정숙이 배추를 카트에 담으며 인사했습니다. 그러게요. 마트에서 이렇게 뵐 줄이야. 사모님, 바깥털은 요즘 괜찮으세요? 말숙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네. 왜요? 무슨 일 있어요? 정숙이 고개를 갸웃거리며 되물었습니다. 아, 우리 영감이 그러는데요. 바깥어른이 1년 넘게 동호회에 안 나오신다면서요. 건강이 안 좋으신 줄 알았어요. 말숙이 정숙의 팔을 가볍게 잡으며 말했습니다. 정숙의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카트를 잡은 손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심장이 쿵쿵 내려앉는 소리가 귓가에 울렸습니다. 아, 네. 좀 바쁘셔서요. 사업 때문에. 정숙이 애써 미소를 지으며 얼버무렸습니다. 목소리가 떨리지 않도록 온 힘을 다했습니다. 아이고, 그렇구나. 사업이 바쁘시니까. 우리 영감이 자꾸 언제 나오시냐고 물어보래요. 나중에 시간 나시면 꼭 나오시라고 전해주세요. 말숙이 정숙의 손을 토닥이며 말했습니다. 네, 그럴게요. 전해드릴게요. 정숙이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말숙이 그럼 저 먼저 갈게요 하며 다른 코너로 사라졌습니다. 정숙은 그 자리에 멈춰 섰습니다. 손에 들린 배추를 바라보았지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1년 넘게 동호회를 안 갔다고? 그럼 주말마다 어딜 간 거야? 정숙이 떨리는 입술로 중얼거렸습니다. 마트 안이 빙글빙글 도는 것 같았습니다. 정숙은 카트를 그 자리에 두고 마트 밖으로 나왔습니다. 주차장에 세워둔 차 안에 들어가 문을 닫았습니다. 핸들을 잡은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정숙은 참고 참았던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35년이야. 35년을 같이 살았는데 정숙이 핸들에 이마를 대고 흐느꼈습니다. 차 안에 정숙의 울음소리가 가득 찼습니다. 얼마나 지났을까요? 정숙은 눈물을 닦고 시동을 걸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내내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등산복에서 난 향수 냄새, 흙 한 점 없는 등산화, 용인 카드 결제 내역, 매달 빠져나간 200만 원. 모든 퍼즐 조각이 맞춰지고 있었습니다. 집에 도착한 정숙은 현관문을 닫자마자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 서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현관벽에 등을 기대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정신을 차린 정숙이 떨리는 손으로 일어섰습니다. 안방으로 들어가 남편의 옷장 앞에 섰습니다. 서랍을 열고 양말, 속옷 사이를 뒤졌습니다.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정숙이 이번에는 남편의 등산 배낭을 집어들었습니다. 지퍼를 열고 구석구석 손을 넣어 더듬었습니다. 안쪽 깊숙한 지퍼 주머니에서 손끝에 뭔가 잡혔습니다. 작은 종이 쪽지였습니다. 정숙이 쪽지를 펼쳤습니다. 용인 영오피스텔 1205, 비밀번호 314. 정숙의 손에서 쪽지가 떨어졌습니다.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314, 3월 14일, 화이트데이. 누군가의 생일일 수도 있었습니다. 분명한 건 정숙의 생일은 아니라는 것이었죠. 정숙이 바닥에 떨어진 쪽지를 다시 집어들었습니다.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정숙은 쪽지를 사진으로 찍어두고 원래 있던 자리에 도로 넣었습니다. 3년 전 일이 떠올랐습니다. 남편이 사업 네트워크도 넓히고 공부도 좀 해야겠다며 CEO 과정 등록을 원했을 때였습니다. 여보, CEO 과정 등록비가 500만 원이래. 좀 비싸긴 한데. 동호가 저녁 식사 중에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500만 원이요? 괜찮아요. 당신이 성장하는 거잖아요. 내가 낼게요. 정숙이 흔쾌히 대답했습니다. 그때 정숙은 기뻤습니다. 남편이 더 발전하려는 모습이 자랑스러웠으니까요. CEO 과정 수료식 날, 동호는 밤늦게 들어왔습니다. 동기들이랑 뒤풀이 있어서 좀 늦었어. 동호가 술 냄새를 풍기며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날 이후 CEO 동기 모임이라는 말이 부쩍 잦아졌습니다. 동기들이랑 골프 친다. 동기들이랑 저녁 약속 있다. 정숙은 남편이 인맥을 넓히는 거라고 좋게만 생각했습니다. 정숙이 휴대폰을 꺼내 오피스텔 주소를 검색했습니다. 용인 외곽의 신축 오피스텔이었습니다. 남편 카드 결제 내역에 자주 등장하던 바로 그 지역이었습니다. CEO 과정에서 만난 여자구나. 정숙이 휴대폰 화면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모든 퍼즐이 맞춰졌습니다. 그날 밤부터 정숙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눈을 감으면 35년 전 한강 다리 위가 떠올랐습니다. 당신 아니면 죽음을 택하겠다던 청년의 얼굴이 어른거렸습니다. 새벽 시장에서 함께 손트며 고생하던 젊은 남편의 모습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사흘 밤낮을 정숙은 울며 지새웠습니다. 거울 속 자신의 얼굴은 형편없었습니다. 눈이 퉁퉁 붓고 얼굴은 핏기 없이 창백했습니다. 박정숙, 너 이러려고 35년을 산 거야? 정숙이 거울 속 자신에게 물었습니다. 대답은 없었습니다. 눈물만 흘러내렸습니다. 정숙은 세면대에 고개를 숙이고 찬물로 얼굴을 씻었습니다. 수건으로 얼굴을 닦고 다시 거울을 바라보았습니다. 더 이상 울지 않을 거야. 무너지지 않을 거야. 정숙이 이를 악물며 말했습니다. 거울 속 정숙의 눈에 뭔가 다른 빛이 떠올랐습니다. 슬픔이 아니었습니다. 분노도 아니었습니다. 차갑고 단단한 결심이었습니다. 정숙은 안방 옷장 깊숙이 숨겨둔 통장을 꺼냈습니다. 친정어머니가 돌아가시며 남겨주신 유산 1억 원이 든 통장이었습니다. 남편은 이 통장의 존재를 몰랐습니다. 정숙이 따로 관리해온 비상금 5천만 원이 든 통장도 함께 꺼냈습니다. 35년 동안 새벽 시장 나가고 회사 격리 보면서 모은 돈이야. 이 돈으로 내 인생 다시 시작할 거야. 정숙이 통장 2개를 손에 쥐며 말했습니다. 입술을 꽉 깨물었습니다. 눈물은 더 이상 흐르지 않았습니다. 정숙은 통장을 서랍에 다시 넣고 자물쇠를 채웠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니 해가 지고 어둠이 내려앉고 있었습니다. 정숙의 마음속에도 뭔가 새로운 것이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침묵의 복수. 정숙은 그렇게 결심했습니다. 티내지 않고 울지 않고 무너지지 않고 남편이 전혀 눈치채지 못하게
모든 것을 준비할 것이었습니다. 저녁이 되어 동우가 집에 들어왔습니다. 밥 차려놨어요. 씻고 나와요. 정숙이 부엌에서 나오며 평온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응, 알았어. 동우가 안방으로 들어가며 대답했습니다. 정숙은 남편의 뒷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얼굴에는 아무런 감정도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평범한 아내처럼. 하지만 정숙의 가슴 속에서는 차가운 불꽃이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챕터 4 침묵의 준비. 일주일 후 평일 오후 정숙은 집에서 멀리 떨어진 강남의 한 건물 앞에 섰습니다. 손에 든 메모지에 적힌 주소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박철수 흥신소라는 간판이 붙은 사무실이었습니다. 정숙이 떨리는 손으로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사무실 안에는 5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남자가 책상에 앉아 있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앉으세요. 박철수 소장이 자리에서 일어나 정숙에게 의자를 권했습니다. 저기 남편 외도 조사를 부탁하려고요. 정숙이 의자에 앉으며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지만 정숙은 애써 평정을 유지했습니다. 네, 말씀하세요. 혹시 의심되는 정황이 있으신가요? 박철수가 메모지를 꺼내며 물었습니다. 정숙이 가방에서 봉투를 꺼냈습니다. 오피스텔 주소가 적힌 쪽지 사진, 카드 명세서, 복사본, 통장 내역 출력물이 들어 있었습니다. 여기 오피스텔 주소가 있어요. 그리고 이건 남편 카드 명세서하고 통장 내역이에요. 3년간 매달 200만 원씩 빠져나갔어요. 정숙이 봉투를 건네며 말했습니다. 박철수가 서류를 하나씩 살펴보았습니다. 고개를 끄덕이며 메모를 했습니다. 이 정도 자료면 2주 안에 확실한 증거 잡을 수 있습니다. 성금은 300만 원입니다. 박철수가 서류를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정숙이 가방에서 현금 봉투를 꺼내 건넸습니다. 비상금에서 인출한 돈이었습니다. 걱정 마세요, 사모님. 확실하게 해드리겠습니다. 박철수가 돈을 받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정숙은 흥신소를 나와 같은 건물 3층에 있는 법률사무소로 향했습니다. 윤서영 법률사무소라는 간판 앞에서 정숙은 잠시 숨을 고르고 문을 열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상담 예약하신 박정숙 씨 맞으시죠? 40대 후반의 단정한 여성 변호사가 정숙을 맞이했습니다. 네, 맞아요. 정숙이 고개를 끄덕이며 안내받은 의자에 앉았습니다. 이혼 상담이라고 하셨는데 상황을 말씀해 주시겠어요? 윤서영 변호사가 노트북을 열며 물었습니다. 정숙이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35년 결혼 생활, 등산복에서 난 향수 냄새, 1년 넘게 안 나간 등산, 동호회, 오피스텔 주소, 3년간 빠져나간 7천만 원. 하나하나 차분하게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35년간 남편 회사의 재무를 담당해 왔어요. 세금 신고, 거래처 결제, 직원 급여까지 다 제가 관리했어요. 정숙이 말을 이었습니다. 윤서영 변호사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사모님, 그 자료들 다 가지고 계신 거죠? 윤서영이 몸을 앞으로 숙이며 물었습니다. 네. 35년치 장부, 세금 신고 자료, 남편 개인 지출 내역까지 다 있어요. 정숙이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그거 재산 분할에서 결정적 증거가 됩니다. 사모님이 회사 운영에 실질적으로 기여했다는 걸 입증할 수 있어요. 위자료도 상당히 받으실 수 있고 내연녀에게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합니다. 윤서영이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있어요. 정숙이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회사에 세무 문제가 좀 있어요. 접대비 과다 처리하고 일부 현금 매출 누락한 것도 있고요. 제가 다 알고 있어요.
윤서영 변호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카드도 필요하면 쓸 수 있겠네요. 사모님, 지금 가지고 계신 게 엄청난 무기입니다. 윤서영이 정숙의 손을 가볍게 잡으며 말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변호사님. 정숙의 눈에 눈물이 글썽였지만 흘러내리지는 않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정숙은 서재 문을 닫고 책상 앞에 앉았습니다. 35년치 회사 장부, 세금 신고 자료, 남편의 개인 지출 내역을 하나씩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새벽까지 작업을 계속해 모든 자료를 복사하고 파일로 만들었습니다. 이게 다 내 무기야. 35년 동안 모른 척하고 당한 거 다 돌려받을 거야. 정숙이 파일 뭉치를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2주가 지났습니다. 정숙의 휴대폰에 박철수 소장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결과 나왔습니다. 사무실로 오세요. 정숙은 심호흡을 하고 집을 나섰습니다. 흥신소 사무실 문을 열고 들어가자 박철수가 두꺼운 서류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앉으세요, 사모님. 다 나왔습니다. 박철수가 봉투를 열며 말했습니다. 정숙이 떨리는 손으로 봉투 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사진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남편과 한 여자가 오피스텔에서 나오는 사진, 두 사람이 레스토랑에서 마주 앉아 웃고 있는 사진, 손을 잡고 걷는 사진, 여자가 남편의 팔짱을 끼고 있는 사진, 정숙의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사진 속 여자는 50대 후반쯤 되어 보였습니다. 단정하게 염색한 머리, 말쑥한 옷차림. 남편 옆에서 행복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이 여자 이름은 서미경, 57세입니다. 이혼녀고요. 작은 꽃집을 운영하고 있어요. 박철수가 서류를 넘기며 설명했습니다. 꽃집이요? 정숙이 고개를 들며 물었습니다. 네. 그런데 이 여자 배경이 좀 복잡합니다. 전 남편 돈 탕진해서 이혼당한 전력이 있어요. CEO 과정도 공부하려고 등록한 게 아니라 돈 될 남자 만나려고 등록한 겁니다. 박철수가 서류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노리고 접근한 거네요. 정숙이 이를 악물며 말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한 가지 더 있습니다. 박철수가 다른 사진을 꺼내 정숙 앞에 놓았습니다. 서미경이 30대 후반쯤 되어 보이는 젊은 남자와 팔짱을 끼고 걷는 사진이었습니다. 이 여자 사모님 남편 외에 다른 남자도 만나고 있습니다. 젊은 남자예요. 박철수가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정숙은 한참 동안 사진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허탈한 웃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이중으로 속고 있는 거네요. 우리 남편이. 정숙이 쓴웃음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저 여자는 사모님 남편 돈이 떨어지면 바로 버릴 겁니다. 박철수가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정숙은 모든 사진과 서류를 봉투에 담았습니다. 흥신소를 나와 곧장 윤서영 변호사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변호사님, 증거 다 나왔어요. 정숙이 봉투를 윤서영 앞에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윤서영이 사진을 하나씩 살펴보았습니다. 완벽하네요. 이 정도면 재판에서 질 수가 없어요. 윤서영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변호사님, 저 결혼기념일에 다 폭로하려고요. 가족 모임 자리에서요. 정숙이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가족 모임에서요? 윤서영이 눈을 크게 뜨며 되물었습니다. 네. 아이들 앞에서 다 밝히려고요. 35년간 속아 산 거 더 이상 숨기고 싶지 않아요. 정숙의 눈에 차가운 빛이 떠올랐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날까지 법적 서류 다 준비해 놓겠습니다. 윤서영이 정숙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정숙은 달력을 바라보았습니다. 결혼기념일까지 2주 남았습니다.
정숙은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 이번 결혼기념일에 애들 불러서 같이 저녁 먹어요. 35주년인데 가족끼리 모이면 좋잖아요. 정숙이 평온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응, 그래, 좋지. 오랜만에 다 같이 모이는 것도 괜찮겠다. 동우가 대수롭지 않게 대답했습니다. 그럼 내가 애들한테 연락할게요. 정숙이 전화를 끊었습니다. 입가에 차가운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최동호, 당신이 35년 전에 뭐라고 했는지 기억나? 나 아니면 죽겠다고 했잖아. 이제 그 말값을 치르게 해줄게. 정숙이 창밖을 바라보며 나직이 말했습니다. 석양이 지고 있었습니다. 붉은 노을이 정숙의 얼굴을 물들였습니다. 챕터 5 결혼기념일의 폭로. 2주 후 35주년 결혼기념일 저녁이 밝았습니다. 정숙은 집 근처 한정식집 룸을 예약해 두었습니다. 아들 준혁이 아내와 함께 딸 수진이 남편과 7살 딸 지은이를 데리고 먼저 도착했습니다. 엄마, 아버지 아직 안 오셨어요? 수진이 룸 안을 둘러보며 물었습니다. 곧 오실 거야. 먼저 앉아 있어. 정숙이 자리를 가리키며 대답했습니다. 잠시 후 동우가 룸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손에는 꽃다발이 들려 있었습니다. 여보, 결혼기념일 축하해. 35년이나 됐네. 동우가 꽃다발을 정숙에게 건네며 웃었습니다. 고마워요. 정숙이 꽃다발을 받아 테이블 한쪽에 내려놓았습니다. 얼굴에는 아무런 감정도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할아버지, 손녀 지은이가 동우에게 달려가 안겼습니다. 우리 지은이 왔구나. 할아버지 보고 싶었지? 동우가 손녀를 안아 올리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가족들이 자리에 앉았습니다. 음식이 하나씩 나오고 어색하지만 평화로운 분위기가 이어졌습니다. 동우는 아들 준혁과 사업 이야기를 나누고 수지는 어머니 옆에 앉아 반찬을 덜어주었습니다. 식사가 거의 끝나갈 무렵이었습니다. 정숙이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가방에서 서류 봉투를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여기 있는 분들 다 보셔야 할 것 같아요. 정숙이 담담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뭔데 그래, 엄마? 준혁이 고개를 갸웃거리며 물었습니다. 잠깐 지은이는 밖에 나가 있자. 이모부, 지은이 좀 데리고 나가줄래요? 정숙이 수진의 남편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네, 어머님. 수진의 남편이 지은이 손을 잡고 룸 밖으로 나갔습니다. 동우가 불안한 눈빛으로 정숙을 바라보았습니다. 정숙아, 뭔데 그래? 분위기가 왜 이러는 거야? 동우가 웃음기를 띠며 말했습니다. 정숙이 봉투를 열고 사진을 한 장씩 테이블 위에 펼쳐놓았습니다. 남편과 서미경이 오피스텔에서 나오는 사진, 두 사람이 손잡고 걷는 사진, 레스토랑에서 마주보며 웃고 있는 사진. 이게 뭐야? 준혁이 사진을 집어들며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아버지, 이 여자 누구예요? 수진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동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입술을 달싹거렸지만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서미경, 57세. 이혼여고 꽃집 운영해요. 3년 전 CEO 과정에서 만났죠. 정숙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정숙아, 이건 오해야. 이 여자는 그냥 사업 파트너고. 동우가 손을 내저으며 말했습니다. 사업 파트너요? 정숙이 또 다른 서류를 꺼내 테이블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용인 오피스텔 월세 150만 원, 3년간 당신이 냈어요. 매달 현금으로 200만 원씩 빠져나갔고 총 7천만 원이 넘어요. 백화점에서 여자 가방, 옷, 화장품 사준 것도 다 여기 있어요. 정숙이 카드 명세서와 통장 내역을 동우 앞에 밀어놓으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이게 사실이에요?
준혁이 벌떡 일어나며 소리쳤습니다. 동우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고개를 숙인 채 입술만 파르르 떨었습니다. 오피스텔 비밀번호 314. 그 여자 생일이죠? 내 생일은 까먹어도 그 여자 생일은 기억하시네요. 정숙이 이를 악물며 말했습니다. 엄마. 수진이 눈물을 흘리며 정숙의 손을 잡았습니다. 35년 전에 당신 뭐라고 했어요? 한강 다리에서 나 아니면 죽겠다고 했잖아요. 그 말 기억나요? 정숙이 동우를 똑바로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정숙아, 내가 잘못했어. 한 번만 봐줘. 동우가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CEO 과정 등록비 500만 원 내가 냈어요. 그 돈으로 만난 여자랑 바람 피운 거예요. 내가 새벽 시장 나가서 번 돈으로. 정숙의 목소리가 떨렸지만 눈물은 흐르지 않았습니다. 주말마다 등산 간다고 했잖아요. 내가 김밥 싸주고 등산복 챙겨줬잖아요. 근데 당신 1년 넘게 등산 동호회 안 나갔더라고요. 그 김밥 어디다 버렸어요? 그 여자 집 쓰레기통에 버렸어요? 정숙이 테이블을 내리치며 말했습니다. 엄마, 진정해요. 수진이 정숙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35년이야. 35년 동안 당신 밥 해주고 빨래해주고 회사 격리 보면서 살았어. 그게 이 꼴 보려고 한 거였어? 정숙이 동우를 노려보며 말했습니다. 준혁이 주먹을 불끈 쥐고 동우 앞에 섰습니다. 아버지, 저 오늘부터 아버지 아들 아닙니다. 어떻게 엄마한테 이럴 수가 있어요? 준혁이 이를 악물며 말했습니다. 준혁아, 아들. 동우가 손을 내밀었지만 준혁은 뿌리쳤습니다. 손대지 마세요. 준혁이 차갑게 말하고 고개를 돌렸습니다. 수진이 눈물을 닦으며 정숙을 끌어안았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우리가 몰랐어요. 엄마가 얼마나 힘들었어요. 수진이 흐느끼며 말했습니다. 정숙이 마지막으로 서류 한 장을 동우 앞에 내밀었습니다. 이혼 소장이었습니다. 변호사가 연락할 거예요. 재산 분할이랑 위자료, 그리고 그 여자한테 손해배상 청구도 할 거예요. 정숙이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정숙아, 제발. 다시 한 번만 기회를 줘. 동우가 자리에서 일어나 정숙에게 다가갔습니다. 나 없으면 회사 어떻게 돌릴 거예요? 거래처 결제일이 언제인지 알아요? 직원 급여 언제 나가는지 알아요? 세무조사 나오면 감당할 수 있어요? 정숙이 동우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동우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35년 동안 내가 다 했잖아요. 당신은 아무것도 몰라요. 정숙이 가방을 들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 여자한테 가세요. 대신 빈손으로 가시게 될 거예요. 정숙이 마지막으로 동우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정숙이 룸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수진과 준혁이 어머니를 따라 나왔습니다. 동우는 빈 룸에 혼자 남아 테이블 위에 흩어진 사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밖으로 나온 정숙이 깊게 숨을 내쉬었습니다. 밤하늘에 별이 떠 있었습니다. 35년 만에 처음으로 가슴이 후련했습니다. 엄마, 우리 집에 가요. 오늘은 같이 있어요. 수진이 정숙의 팔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아니야. 엄마 혼자 있고 싶어? 너희들은 가. 정숙이 고개를 저으며 대답했습니다. 엄마, 괜찮아. 엄마 이제 괜찮아. 정숙이 수진의 손을 꼭 잡았다가 놓으며 말했습니다. 정숙은 천천히 걸어서 집으로 향했습니다. 밤바람이 얼굴을 스쳤습니다. 차갑지만 상쾌했습니다. 챕터 6도 다른 시련. 이혼이 성립된 지 3개월이 지났습니다. 정숙은 재산분할로 받은 6억 원과 위자료 1억 원으로 새 아파트를 구했습니다. 넓지는 않지만 햇살이 잘 드는 20평대 아파트였습니다. 베란다에 화분 몇 개를 놓고 혼자만의 공간을 꾸몄습니다.
오후에 정숙은 거실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아들 준혁이었습니다. 응, 준혁아. 웬일이야? 정숙이 전화를 받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나 좀 봐야 할 것 같아. 지금 시간 돼? 준혁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평소와 다른 어두운 톤이었습니다. 왜? 무슨 일 있어? 정숙이 자리에서 일어나며 물었습니다. 전화로는 말 못해. 엄마 집으로 갈게. 준혁이 전화를 끊었습니다. 1시간 후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정숙이 현관문을 열자 준혁이 서 있었습니다. 얼굴이 her쑥하고 눈 밑에 다크서클이 짙게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평소 말쑥하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준혁아, 왜 그래? 얼굴이 왜 이 모양이야? 정숙이 아들의 팔을 잡아 끌며 말했습니다. 준혁이 거실로 들어와 소파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고개를 숙인 채 한참을 말이 없었습니다. 준혁아, 말해봐. 무슨 일이야? 정숙이 아들 옆에 앉으며 물었습니다. 엄마, 나 큰일 났어. 준혁이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큰일이라니. 뭔데? 정숙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사업 확장하려고 투자받았는데 그 투자사가 부도났어. 연대보증 섰던 게 다 내 빚이 됐어. 준혁이 고개를 숙인 채 말했습니다. 연대보증? 얼마나 되는데? 정숙이 준혁의 어깨를 잡으며 물었습니다. 2억이야, 엄마. 한 달 안에 안 갚으면 신용불량되고 집도 경매 넘어가. 준혁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정숙은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2억이라는 숫자가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재산분할금 중 상당 부분을 주면 자신의 노후가 불안해진다는 계산이 스쳤습니다. 엄마, 미안해. 내가 바보 같았어. 사업 욕심 부리다가 이 꼴이 됐어. 준혁이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며 말했습니다. 아버지한테는 연락 안 한 거야? 정숙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준혁이 고개를 번쩍 들었습니다. 아버지한테는 절대 손 안 벌려요. 엄마한테 그런 짓 한 사람한테 어떻게 손을 벌려요. 차라리 파산할게요. 준혁이 이를 악물며 말했습니다. 정숙은 아들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릴 때 넘어지면 울지 않으려고 입술을 꽉 깨물던 아이였습니다. 그 아이가 38이 되어 어머니 앞에서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준혁아, 그동안 너 엄마한테 잘 못했지? 정숙이 나직이 말했습니다. 준혁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바쁘다고 전화도 잘 안 받고 명절에도 얼굴 보기 힘들었어. 엄마 생일도 몇 번이나 잊어버렸어. 정숙의 목소리가 담담했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내가 정말 못났어요. 준혁이 고개를 더 깊이 숙이며 말했습니다. 근데 그게 뭐가 중요해? 넌 내 아들이야. 정숙이 아들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준혁이 고개를 들어 어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35년 동안 새벽 시장 나가고 회사 격리 보면서 번 돈이 뭐가 아까워? 자식 하나 못 살리면 그게 무슨 돈이야? 정숙이 아들의 눈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엄마. 준혁의 눈에서 눈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2억 줄게. 대신 약속해. 앞으로 절대 연대보증 서지 마. 그리고 엄마한테 자주 연락해. 정숙이 준혁의 손을 꼭 쥐며 말했습니다. 엄마, 이건 안 돼요. 엄마 노후 자금인데. 준혁이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내 인생 마지막 투자야. 대신 너는 반드시 다시 일어서야 해. 정숙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준혁이 소파에서 바닥으로 내려와 무릎을 꿇었습니다. 엄마, 내가 그동안 너무 못했어요. 바쁘다고 전화도 잘 안 받고 명절에도 잘 안 갔잖아요. 엄마가 얼마나 힘드셨는지도 모르고. 준혁이 바닥에 이마를 대며 말했습니다. 됐어.
일어나. 정숙이 아들을 일으켜 세우며 말했습니다. 이 은혜 반드시 갚을게요. 꼭 다시 일어설게요. 준혁이 어머니를 끌어안으며 말했습니다. 정숙은 아들의 등을 토닥이며 눈물을 삼켰습니다. 한편 같은 시각, 전 남편 동호는 회사 사무실에서 머리를 쥐어뜯고 있었습니다. 정숙이 떠난 후 재무 관리가 엉망이 되었습니다. 거래처 결제일을 놓치고 세금 신고 기한을 넘기고 직원 급여도 밀리기 시작했습니다. 사장님, 세무서에서 연락 왔는데요. 세무조사 나온다고 합니다. 직원이 사무실 문을 열고 말했습니다. 동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세무조사? 지금? 동호가 벌떡 일어나며 소리쳤습니다. 네, 다음 주에 나온답니다. 직원이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습니다. 동호가 책상 위에 있던 서류를 쓸어 바닥에 내동댕이 쳤습니다. 35년간 정숙이 관리하던 모든 것이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동호가 휴대폰을 들어 서미경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음이 길게 울렸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몇 번을 더 걸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제발 받아, 미경아. 동호가 휴대폰을 쥐고 중얼거렸습니다. 한참 후에야 전화가 연결되었습니다. 왜요, 오빠? 바빠요. 서미경의 목소리가 차가웠습니다. 미경아, 나 지금 힘들어. 회사도 엉망이고 세무조사도 나온다고 하고 좀 만나자. 동호가 애원하듯 말했습니다. 오빠, 나 이러려고 오빠 만난 거 아니에요. 요즘 용돈도 안 주잖아요. 오피스텔 월세도 밀렸고. 서미경의 목소리에 짜증이 묻어났습니다. 미경아, 조금만 기다려. 곧 정리될 거야. 동호가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오빠, 우리 그만 만나요. 나 힘들어요. 서미경이 차갑게 말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동호가 휴대폰을 바라보며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다시 전화를 걸었지만 이번에는 아예 받지 않았습니다. 동호가 정숙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음이 한 번 울리고 끊어졌습니다. 다시 걸었습니다. 역시 끊어졌습니다. 정수가 제발. 동호가 텅 빈 사무실에서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정숙의 아파트에서는 휴대폰 화면에 최동호라는 이름이 떴다가 사라졌습니다. 정숙은 화면을 한번 쳐다보고 고개를 돌렸습니다. 아들 준혁이 막 현관문을 나서려던 참이었습니다. 엄마, 내일 통장으로 보내줄게요. 정말 고마워요. 준혁이 현관에서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그래. 조심히 가. 정숙이 손을 흔들며 대답했습니다. 현관문이 닫히고 정숙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휴대폰이 다시 울렸습니다. 최동호라는 이름이 화면에 떠 있었습니다. 정숙은 휴대폰을 집어들어 전화를 받았습니다. 정수가 나야. 나 좀 도와줘. 회사가 엉망이야. 동호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 이제 그쪽 일에 관심 없어요. 정숙이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정수가 제발. 35년을 같이 살았잖아. 동호가 애원했습니다. 그 35년 동안 당신이 뭘 했는지 잊었어요? 저한테 전화하지 마세요. 정숙이 차갑게 말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정숙은 휴대폰을 테이블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창밖으로 붉은 노을이 지고 있었습니다. 정숙은 한참을 그 노을을 바라보다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부엌으로 가서 저녁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혼자 먹을 된장찌개를 끓이며 정숙은 생각했습니다. 전 남편의 몰락에서 아무런 통쾌함도 느끼지 못하는 자신이 이상했습니다. 그저 씁쓸할 뿐이었습니다. 35년이 그렇게 끝나는 거구나. 정숙이 된장찌개를 저으며 나직이 중얼거렸습니다. 챕터 7 다시 피어나는 삶. 일주일 후 정숙은 아들 준혁을 집 근처 카페로 불렀습니다.
준혁이 카페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일주일 전보다 얼굴에 생기가 돌았습니다. 엄마 왔어요. 준혁이 정숙 맞은편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정숙이 가방에서 통장을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여기 2억 있어. 빚 갚아. 정숙이 통장을 준혁 앞으로 밀며 말했습니다. 준혁이 통장을 받아들고 한참을 바라보았습니다.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엄마, 이건 엄마 노후 자금인데 내가 어떻게 이걸 받아요? 준혁이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조건 있어. 정숙이 커피잔을 들며 말했습니다. 조건이요? 준혁이 고개를 들어 어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앞으로 절대 연대보증 서지 마. 그리고 한 달에 한 번은 꼭 엄마 얼굴 보러 와. 전화도 일주일에 한 번은 해. 정숙이 아들의 눈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엄마. 준혁이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리고 사업은 작게 시작해. 욕심 부리지 말고. 알았지? 정숙이 아들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준혁이 자리에서 일어나 정숙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카페 안에 있던 사람들이 놀라 쳐다보았습니다. 엄마, 내가 그동안 정말 못난 아들이었어요. 바쁘다고 전화도 잘 안 받고 명절에도 얼굴 비추기 힘들었잖아요. 엄마 생일도 까먹고. 준혁이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일어나. 사람들 다 본다. 정숙이 아들의 팔을 잡아 일으키며 말했습니다. 이 은혜 평생 잊지 않을게요. 반드시 갚을게요. 준혁이 눈물을 닦으며 자리에 앉았습니다. 갚긴 뭘 갚아? 내가 잘 사는 게 갚는 거야. 정숙이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카페 문이 열리고 수진이 들어왔습니다. 정숙이 연락해서 부른 것이었습니다. 엄마, 오빠. 왜 불렀어요? 수진이 자리에 앉으며 물었습니다. 너도 들어. 오빠한테 돈 빌려줬어. 2억. 정숙이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2억이요? 엄마, 그건 엄마 노후 자금인데. 수진이 눈을 크게 뜨며 말했습니다. 됐어. 내 돈 내가 쓰는 건데 뭘. 대신 너희 둘 다 약속해. 앞으로 엄마한테 자주 연락하고 자주 보러 오고. 정숙이 두 자녀를 번갈아 보며 말했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나도 시댁 눈치 보느라 엄마한테 너무 못했어요. 수진이 정숙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이제부터 잘하면 돼. 지난 건 다 잊어. 정숙이 딸의 손을 토닥이며 말했습니다. 엄마, 나 매주 지은이 데리고 올게요. 지은이도 할머니 보고 싶어 해요. 수진이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그래. 그게 엄마한테는 제일 좋은 선물이야. 정숙이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새 모자가 카페에서 오랜만에 함께 웃었습니다. 창밖으로 햇살이 환하게 들어왔습니다. 2개월이 지났습니다. 정숙은 딸 수진의 권유로 백화점 문화센터서의 강좌에 등록했습니다.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2시간씩 붓을 잡았습니다. 자, 오늘은 해서체로 자강불식을 써보겠습니다. 스스로 힘쓰며 쉬지 않는다는 뜻이죠. 서예 선생님이 칠판에 글자를 적으며 말했습니다. 정숙이 먹을 갈고 붓에 묻혔습니다. 화선지 위에 천천히 붓을 내렸습니다. 자강불식. 스스로 힘쓰며 쉬지 않는다. 붓끝이 떨렸지만 정숙은 끝까지 글자를 완성했습니다. 삐뚤빼뚤했지만 정숙의 첫 작품이었습니다. 어머, 처음 치고 잘 쓰셨네요. 옆자리에 앉은 여자가 정숙의 작품을 보며 말했습니다. 비슷한 또래의 여자였습니다. 아이고, 뭐려. 엉망인데. 정숙이 손을 내저으며 말했습니다. 저는 이순자예요. 63살이에요. 이순자가 웃으며 자기소개를 했습니다. 저는 박정숙이에요. 62살이고요. 정숙이 고개를 숙이며 인사했습니다. 우리 비슷한 나이네요. 혼자 사세요?
이순자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네, 이혼했어요. 몇 달 전에. 정숙이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어머, 저도요. 작년에 이혼했어요. 남편이 바람피워서. 이순자가 쓴웃음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정숙이 이순자를 바라보았습니다. 같은 아픔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수업 끝나고 차 한잔 할래요? 정숙이 먼저 물었습니다. 좋아요. 그러죠. 이순자가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수업이 끝나고 두 사람은 문화센터 근처 찻집에 앉았습니다. 이순자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30년을 살았는데 남편이 회사 후배랑 바람 피웠어요. 알고 보니 10년 넘게 만났더라고요. 이순자가 찻잔을 감싸쥐며 말했습니다. 저는 35년이요. 남편이 CEO 과정에서 만난 여자랑 3년 동안 이중 생활했어요. 정숙이 차를 한 모금 마시며 대답했습니다. 정말요? 우리 비슷하네요. 이순자가 정숙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그 세월이 다 뭔가 싶어요. 근데 이상하게 지금은 후회 안 해요. 이혼한 거. 정숙이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맞아요. 저도 그래요. 처음에는 죽고 싶었는데 지금은 오히려 홀가분해요. 우리 이제 우리 인생 살아요. 이순자가 정숙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그래요. 이제 내 인생 살아야죠. 정숙이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두 사람은 그날 이후 둘도 없는 친구가 되었습니다. 매주 서예 강좌가 끝나면 함께 차를 마시고 가끔은 점심도 같이 먹었습니다. 어느 토요일 오후였습니다. 정숙이 거실에서 서예 연습을 하고 있었습니다.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정숙이 인터폰 화면을 확인했습니다. 전 남편 동호가 서 있었습니다. 얼굴이 수척하고 옷차림이 남루했습니다. 예전의 말쑥한 모습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정수가 나야. 문 좀 열어줘. 동호가 인터폰에 대고 말했습니다. 정숙은 화면을 바라보았습니다. 손가락이 통화 버튼 위에서 멈췄습니다. 정수가 제발. 할 말이 있어. 동호가 다시 말했습니다. 정숙은 인터폰에서 손을 떼고 돌아섰습니다. 문을 열지 않았습니다. 잠시 후 초인종 소리가 멈췄습니다. 정숙이 창문으로 다가가 밖을 내다보았습니다. 동호가 아파트 현관을 나서는 뒷모습이 보였습니다. 어깨가 축 처져 있었습니다. 정숙은 창문에서 눈을 떼고 다시 서예 책상 앞에 앉았습니다. 붓을 들고 화선지 위에 글자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신생, 새로운 삶. 정숙의 붓끝이 힘차게 움직였습니다. 예전보다 글씨가 단단해졌습니다. 35년 동안 나는 저 사람을 위해 살았어. 이제 남은 인생은 나를 위해 살 거야. 정숙이 완성된 글씨를 바라보며 나직이 말했습니다. 창밖으로 석양이 지고 있었습니다. 붉은 노을이 정숙의 방을 물들였습니다. 정숙은 붓을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얼굴에 평화로운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챕터 8 새로운 아침. 6개월이 지난 초겨울 아침이었습니다. 정숙은 거실 창가에 앉아 커피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햇살이 창문을 통해 환하게 들어왔습니다. 35년 만에 처음으로 누구의 밥도 차리지 않아도 되는 아침이었습니다. 정숙이 커피잔을 내려놓고 베란다로 나갔습니다. 화분에 물을 주며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겨울 하늘이 맑고 푸르렀습니다.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정숙이 인터폰 화면을 확인하니 딸 수진과 손녀 지은이가 서 있었습니다. 할머니, 나왔어요. 지은이가 화면을 향해 손을 흔들었습니다. 정숙이 웃으며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우리 지은이 왔구나. 어서 들어와. 정숙이 손녀를 안아 올리며 말했습니다. 할머니 집 좋아요. 밝아요.
지은이가 거실을 뛰어다니며 말했습니다. 엄마, 잘 지내셨어요? 수진이 과일 바구니를 들고 들어오며 물었습니다. 그럼, 잘 지내지. 너희가 자주 와서 좋다. 정숙이 딸의 팔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오빠도 온다고 했어요. 조금 있으면 올 거예요. 수진이 과일을 냉장고에 넣으며 말했습니다. 잠시 후 초인종이 다시 울렸습니다. 아들 준혁이 마트 비닐봉지를 양손에 들고 서 있었습니다. 엄마, 나왔어요. 장 봐왔어요. 준혁이 현관에 들어서며 말했습니다. 뭘 이렇게 많이 사왔어? 정숙이 봉지를 받아들며 말했습니다. 엄마 좋아하는 거 다 샀어요. 사과, 배, 고등어, 삼겹살. 준혁이 신발을 벗으며 대답했습니다. 외삼촌이다. 지은이가 준혁에게 달려가 안겼습니다. 우리 지은이 또 컸네. 무거워졌어. 준혁이 지은이를 안아올리며 웃었습니다. 정숙은 부엌에서 가족들이 웃고 떠드는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행복이었습니다. 점심 식사를 차리고 가족들이 둘러앉았습니다. 정숙이 끓인 된장찌개와 준혁이 사온 삼겹살이 식탁에 올랐습니다. 엄마 된장찌개는 여전히 맛있어요. 수진이 국물을 떠먹으며 말했습니다. 할머니, 저 이거 좋아해요. 지은이가 삼겹살을 입에 넣으며 말했습니다. 많이 먹어. 우리 지은이. 정숙이 손녀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준혁이 젓가락을 내려놓고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다음 달부터 매달 용돈 보내드릴게요. 많지는 않지만. 준혁이 어머니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됐어. 돈은 필요 없어. 정숙이 손을 내저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그래도 너희가 이렇게 자주 보러 오는 게 엄마한테는 제일 좋은 거야. 돈보다 그게 낫다. 정숙이 아들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알겠어요. 그래도 가끔은 맛있는 거 사드릴게요. 준혁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수진이 젓가락을 멈추고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엄마, 아버지 요즘 어떻게 사세요? 정숙이 국물을 한 숟가락 뜨고 대답했습니다. 글쎄, 나도 잘 모르겠다. 궁금하지도 않고 저한테 몇 번 연락 왔었어요. 돈 좀 빌려달라고. 안 받았지만 준혁이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잘했어. 받지 마. 정숙이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저한테도 연락 왔었어요. 만나자고. 역시 안 받았어요. 수진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너희들은 아버지니까 나중에 마음 정리되면 연락해도 돼. 근데 엄마는 안 해. 정숙이 국물을 떠먹으며 말했습니다. 엄마가 안 하면 우리도 안 해요. 엄마한테 그런 짓 한 사람 아버지로 인정 안 해요. 준혁이 이를 악물며 말했습니다. 나중 일은 나중에 생각해. 오늘은 좋은 날이니까 그런 얘기 하지 말자. 정숙이 손을 내저으며 말했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수진이 설거지를 했습니다. 준혁은 지은이와 거실에서 놀아주었습니다. 정숙은 소파에 앉아 그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할머니, 이거 봐요. 외삼촌이 비행기 접어줬어요. 지은이가 종이 비행기를 들고 정숙에게 달려왔습니다. 어머, 잘 접었네. 날려봐. 정숙이 손뼉을 치며 말했습니다. 지은이가 종이 비행기를 날렸습니다. 비행기가 거실을 가로질러 날아갔습니다. 와, 멀리 간다. 지은이가 비행기를 쫓아 뛰어갔습니다. 정숙은 웃으며 그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이런 게 행복이구나 싶었습니다. 저녁이 되어 수진과 준혁이 돌아갔습니다. 지은이가 현관에서 정숙을 끌어안았습니다. 할머니, 다음에 또 올게요. 지은이가 정숙의 목을 끌어안으며 말했습니다. 그래, 우리 지은이 또 와. 정숙이 손녀의 볼에 뽀뽀를 하며 말했습니다.
엄마, 다음 주에 또 올게요. 수진이 가방을 들며 말했습니다. 저도요. 자주 올게요. 준혁이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그래. 조심히 가. 정숙이 손을 흔들며 말했습니다. 현관문이 닫히고 집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정숙은 빈 거실을 바라보았습니다. 텅 비어 있었지만 쓸쓸하지 않았습니다. 마음이 따뜻하게 채워져 있었습니다. 며칠 후 정숙은 서해 동호회 친구 이순자와 함께 인천공항에 있었습니다. 두 사람의 첫 해외여행이었습니다. 목적지는 일본 교토. 정숙 씨, 설레지 않아요? 나 비행기 타는 거 30년 만이에요. 이순자가 여권을 꺼내며 말했습니다. 나도요. 결혼하고 처음이에요. 신혼여행 때 제주도 간 게 마지막이었거든요. 정숙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우리 실컷 놀다 오자. 맛있는 것도 많이 먹고. 이순자가 정숙의 팔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그래요. 우리 인생 이제부터 시작이에요. 정숙이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비행기가 이륙했습니다. 창밖으로 구름이 보였습니다. 정숙은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62년을 살면서 처음으로 자신만을 위한 여행이었습니다. 같은 시각 전 남편 동호는 좁은 원룸에서 혼자 컵라면을 먹고 있었습니다. 사업체는 세무조사 후 거의 문을 닫다시피 했습니다. 거래처들이 등을 돌리고 직원들도 하나둘 떠났습니다. 살던 아파트도 팔아야 했습니다. 동우가 휴대폰을 들어 정숙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음도 울리지 않았습니다. 차단되어 있었습니다. 동우가 아들 준혁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버지, 무슨 일이에요? 준혁의 목소리가 차가웠습니다. 준혁아, 아버지 좀 도와줘. 당장 먹고 살기가 힘들어. 동우가 애원하듯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엄마한테 한 짓 잊을 수 없어요. 저한테 연락하지 마세요. 준혁이 단호하게 말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동우가 딸 수진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수진아, 아빠야. 아버지, 당분간 연락하지 마세요. 저도 아직 마음 정리가 안 됐어요. 수진이 짧게 말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동우가 휴대폰을 바라보며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텅 빈 원룸에 컵라면 냄새만 가득했습니다. 교토에서 돌아온 정숙은 여행 사진을 정리했습니다. 금각사 앞에서 찍은 사진, 기모노 입고 찍은 사진, 이순자와 함께 웃고 있는 사진, 모두 행복한 표정이었습니다. 정숙은 서해 책상 앞에 앉았습니다. 붓을 들고 화선지 위에 글자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신생, 새로운 삶. 지난번보다 글씨가 훨씬 힘차고 단단했습니다. 정숙은 완성된 작품을 거실벽에 걸었습니다. 거울 앞에 섰습니다. 62세의 자신이 거울에 비쳤습니다. 주름이 늘었지만 눈빛은 맑았습니다. 박정숙, 이제 진짜 내 인생 시작이야. 정숙이 거울 속 자신에게 말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정숙은 베란다에서 화분에 물을 주었습니다. 떠오르는 해가 얼굴을 비추었습니다. 따뜻한 햇살이 볼을 감쌌습니다. 정숙은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맑고 푸른 하늘이 끝없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35년간 남편의 아내로만 살았던 자신이 아니었습니다. 누군가의 엄마, 누군가의 며느리가 아니었습니다. 그냥 박정숙, 한 사람의 여자로서 새로운 하루를 시작하는 것이었습니다. 정숙이 물뿌리개를 내려놓고 기지개를 켰습니다.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었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가 되겠네. 정숙이 혼잣말을 하며 미소 지었습니다. 베란다 화분 위로 햇살이 쏟아졌습니다. 작은 새싹이 흙을 뚫고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생명이 자라고 있었습니다. 정숙처럼. 글을 마치면서 62세 박정숙의 이야기가 끝났습니다.
35년이라는 긴 세월을 함께한 남편에게 배신당하고 그 아픔을 딛고 일어선 한 여성의 이야기였습니다. 이 사연을 들으며 여러분은 무슨 생각을 하셨나요? 혹시 나도 저런 상황이라면 어떻게 했을까 생각해 보셨나요? 아니면 주변에 비슷한 일을 겪은 분이 떠오르셨나요? 오늘 이 사연에서 우리가 가져갈 수 있는 이야기를 함께 나눠보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자기 자신을 잃지 말라는 것입니다. 정숙은 35년 동안 남편의 아내로, 아이들의 엄마로, 회사의 격리로 살았습니다. 새벽 시장에 나가 손이 트도록 일하고 회사 재무를 도맡아 세금 신고까지 했습니다. 그러면서 정작 자기 자신은 어디에 두었을까요? 자신만을 위한 시간, 자신만을 위한 돈, 자신만을 위한 꿈, 그런 것들을 모두 내려놓고 가족만을 위해 살았습니다. 물론 가족을 위해 헌신하는 것은 아름다운 일입니다. 하지만 그 헌신 속에서 나 자신을 완전히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나를 사랑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다른 사람을 온전히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나를 돌보지 않으면서 어떻게 다른 사람을 제대로 돌볼 수 있겠습니까? 정숙이 이혼 후에야 비로소 자신만을 위한 서예 강좌에 등록하고 자신만을 위한 해외여행을 떠났습니다. 62세가 되어서야 처음으로 자기 인생을 살기 시작한 것입니다. 너무 늦었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입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라도 나 자신을 위한 시간을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경제적 독립의 중요성입니다. 정숙은 35년간 전업주부로 살면서도 회사 재무를 담당했습니다. 그리고 친정어머니 유산과 비상금을 남편 몰래 관리했습니다. 이것이 나중에 정숙이 당당하게 이혼하고 새 출발을 할 수 있었던 기반이 되었습니다. 만약 정숙에게 그 돈이 없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남편의 배신을 알고도 참고 살았을지 모릅니다. 갈 곳이 없어서, 먹고 살 방법이 없어서 눈물을 삼키며 살았을지 모릅니다. 나이가 들수록 경제적 독립은 더욱 중요해집니다. 누군가에게 손 벌리지 않고 살 수 있는 힘, 그것이 진정한 자유입니다. 꼭 큰 돈이 아니어도 좋습니다. 조금씩이라도 나만의 돈을 모아두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언젠가 나를 지켜주는 울타리가 될 것입니다. 세 번째는 침묵의 힘입니다. 정숙은 남편의 배신을 알고 나서 바로 따지지 않았습니다. 울고 싶을 때 울지 않았습니다. 화가 나도 소리 지르지 않았습니다. 대신 조용히 증거를 모으고 법적 준비를 하고 완벽하게 판을 짜놓았습니다. 감정에 휩쓸려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것은 쉽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면 오히려 손해를 볼 때가 많습니다. 상대방에게 대응할 시간을 주게 되고 증거를 인멸할 기회를 주게 됩니다. 때로는 참는 것이 지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침묵이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됩니다. 분노를 삼키고 냉정하게 상황을 판단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강함입니다. 네 번째는 용서와 원망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정숙은 전 남편을 용서했을까요? 아마 아직은 아닐 것입니다. 35년간의 배신을 쉽게 용서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지만 정숙은 원망 속에 갇혀 살지 않았습니다. 전 남편이 찾아와도 문을 열어주지 않았지만 그를 저주하며 살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자신의 삶에 집중했습니다. 서예를 배우고 친구를 사귀고 여행을 다니며 새로운 삶을 살았습니다. 용서는 상대방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용서는 나 자신을 위한 것입니다. 원망과 분노를 붙잡고 있으면 그 무게에 짓눌리는 것은 나 자신입니다. 상대방은 아무렇지도 않게 살아가는데 나만 그 감정에 갇혀 고통받는 것입니다. 용서한다는 것은 그 사람이 한 일이 괜찮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이 내 인생에 더 이상 영향을 미치지 못하게 하겠다는 선언입니다.
과거의 상처에서 벗어나 앞으로 나아가겠다는 결심입니다. 5번째는 가족의 의미입니다. 정숙은 이혼 후 아들에게 2억 원이라는 큰 돈을 내주었습니다. 자신의 노후 자금이었지만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자식 하나 못 살리면 그 돈이 무슨 소용이냐고 했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가족의 모습이 아닐까요? 조건 없이 사랑하고 필요할 때 손을 내밀어 주는 것, 대가를 바라지 않고 주는 것. 하지만 정숙은 조건을 달았습니다. 앞으로 자주 연락하고 자주 보러 오라고 했습니다. 돈보다 자녀들의 관심과 사랑이 더 필요하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외로움은 커집니다. 돈이 많아도 외로우면 행복하지 않습니다. 집이 크고 좋아도 찾아오는 사람이 없으면 쓸쓸합니다. 가족이 자주 얼굴을 보여주고 안부를 물어주고 함께 시간을 보내주는 것. 그것이 어르신들에게는 가장 큰 선물입니다. 자녀 여러분, 부모님께 자주 전화하세요. 바쁘더라도 한 달에 한 번은 얼굴을 보여드리세요. 명절에만 찾아가지 말고 평소에도 찾아가세요.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 효도하세요. 돌아가시고 나면 후회해도 소용없습니다. 6번째는 새로운 시작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정숙은 62세에 이혼했습니다. 누군가는 이 나이에 무슨 이혼이냐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냥 참고 살지 왜 그러냐고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정숙은 선택했습니다. 남은 인생을 속고 사느니 차라리 혼자 살겠다고 결심했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은 옳았습니다. 62세는 끝이 아닙니다. 70세도 80세도 끝이 아닙니다. 숨을 쉬고 있는 한 새로운 시작은 언제든 가능합니다. 정숙은 서예를 배우고 새 친구를 사귀었습니다. 해외여행도 다녀왔습니다. 62년 인생에서 처음으로 자신만을 위한 삶을 살기 시작했습니다.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포기하지 마세요. 오늘이 남은 인생 중 가장 젊은 날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사연이 전하는 가장 큰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당당하게 살라는 것입니다. 정숙이 채널 이름처럼 당당하게 한마디를 던졌습니다. 35년간 참고 살았지만 결국 자신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잘못한 사람 앞에서 당당하게 증거를 내밀었습니다. 부당한 상황에 굴복하지 않고 자신의 권리를 찾았습니다. 우리는 살면서 많은 것을 참습니다. 가족을 위해, 생계를 위해, 체면을 위해. 그렇게 참다 보면 나 자신이 점점 작아집니다. 목소리를 잃어버리고 자존감을 잃어버리고 결국 나 자신을 잃어버립니다. 물론 모든 것에 대들고 싸우라는 말이 아닙니다. 참아야 할 때도 있고 물러서야 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정말 중요한 순간, 나의 존엄이 짓밟히는 순간에는 목소리를 내야 합니다. 당당하게 사세요. 떳떳하게 사세요.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럼 없이 사세요. 그것이 박정숙이 우리에게 남긴 교훈입니다. 오늘 사연 여기까지입니다.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좋은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